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중국 한국사 강의를 진행하게 될 김영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저희가 남북국 시대의 사회와 경제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남북국 시대의 문화에 대해서 다뤄볼 건데, 예고한 대로 불교 사상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각오는 하셔야 돼요. 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걸 다 어렵게 생각하고 딱딱하게 생각하면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다 모든 그 번뇌와 고민은 어디에서 나온다?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그죠? 자,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역사학과 나왔어요. 역사학과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요, 답사입니다. 3월달하고 이제 2학기는 이제 9월달이죠. 그때 특히 이제 처음 입학했을 때 그 3월달에 첫 답사가 참 기억이 많이 남아요. 답사를 이제 딱 가려고 하는데 어느 날 이제 선배님들이 물어보더라고요. 너 답사가 뭔지 아니? 그래가지고 답사요? 그거 문화재 보고 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야, 답은 곧 사야. 답은 뭐다? 답은 죽음이야. 왜 답이 죽음이냐 했더니 가서 알았어요. 술을 뭘 그렇게 먹여? 와, 제가 사람한테 술을 그렇게 먹일 수가 있나? 진짜 무지하게 술을 먹이는 거예요. 답은 죽음이야, 답은 죽음.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문화재를 보러 왔는지, 내가 술을 먹어가지고 하도 막 숙취가 심해가지고 뭘 하러 왔는지 감이 안 잡혀요. 와가지고. 그런데 도대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대학가 들어가면은 처음에 이 술 문화가 엄청나요. 대학만 그렇습니까? 사실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생활할 때도 이 술 문화가 굉장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한 번쯤 해봤을 거예요. 도대체 한국 사회에 그 술 문화는 언제부터 저랬을까? 대한민국 건국때서부터 그런 건가? 아니면 일제시대 때부터 그런 건가? 생각보다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경주에 가면요, 제가 처음 답사 갔을 때가 바로 이제 대학교 때 첫 답사 갔던 그 답사지가 경주였는데, 경주에 가면은 안압지라는 곳이 있어요. 그 인공 호수인데, 그 안압지 호수 밑바닥에서 발견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여기 사진으로 있는 목재 주령구입니다. 정 13년째짜리 주사위예요. 근데 이 주사위에 보면 글씨가 쓰여져 있거든요. 그 글씨 내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요, 뭐였냐면은 술게임 벌칙입니다. 굉장히 놀랍죠, 그죠? 안압지는 왕과 귀족들이 회식을 하는 장소였어요. 술 마시고 노는 장소였는데, 거기서 뭐 하고들 하냐면은 주사위 굴려가지고 주사위에 나와 있는 대로 술게임을 했다는 겁니다. 즉, 이 술게임의 역사가요, 굉장히 오래된 역사예요. 이 술게임의 내용을 보면요, 뭐 여러 가지 있어요. 팔을 딱 이렇게 완전히 접은 상태로 술잔 받아 마시기. 그 다음에 더러운 물건을 주면은 그 더러운 물건을 끝까지 가지고 있기. 술자리 끝날 때까지. 뭐 일종의 야자타임 비슷한 것도 있습니다. 아랫사람이 덤벼들어도 참고 가만히 있기. 그 다음에 연거푸 술 석잔 마시기. 그 다음에 혼자서 말없이 조용히 춤추기 등등 굉장히 여러 가지 벌칙 내용들이 여기 있어요. 근데 참 벌칙 내용을 보면은 뭐 좀 재밌기는 한데, 한편으로는 또 되게 신기하기도 해요. 이게 일반 사람들이 노는 것도 아니고 왕과 귀족들이 같이 노는 곳이었는데, 그 왕과 귀족들이 술을 마시는 그 자리에서 진짜 이런 놀이를 하고 놀았다니. 왕도 했을 거 아니야, 그거 보면, 그죠? 주사위에 걸려가지고 나온 거. 야, 그 야자타임 걸리면 참 재밌겠다. 자, 아무튼 간에 이런 술게임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역사라는 겁니다. 그만큼 신라인들이요, 굉장히 기발했어요. 보면은 어떻게 보면 좀 재밌었던 부분도 있었고 기발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자, 오늘 바로 이 남북국 시대에 아주 기발하고 재밌었던 사람들의 삶, 그 시대의 사상과 문화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남북국 시대의 사상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유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교를 놓고 보면요, 통일신라 시기에 유교와 관련된 거 대표적인 게 뭐 있냐, 바로 국학입니다. 이거는 신라 파트에서 한번 통일신라 파트에서 한번 얘기를 했었죠. 당시 최고 교육기관으로 신문왕 때 만들어진 국학인데, 왜 국학이 유교와 관련이 있냐? 신문왕이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언제부터 세뇌교육을 시켰다. 아예 그냥 이 국학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거기서부터 계속 세뇌교육을 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육두품 그 친구들한테. 자, 그래서 여기서 주로 교육시켰던 게 뭐냐면은 논어와 효경이에요. 결국 뭐 임금한테 충성하고, 그죠? 부모한테 효도하고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유교와 관련이 있고요. 또 이거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시험으로 발전시키려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독서 삼품가라는 것을 추진했던 원성왕이죠.
그래서 유교 소양을 갖춘 관리를 선발하기 위해서 야 너네 진골 귀족들 관직은 줄 건데 대신에 시험 좀 보자. 시험 봐가지고 그 등수에 따라서 품에 따라서 1품에서 3품까지 나눠가지고 차등 있게 관직을 줄게. 자, 그래서 독서 3품과가 만들어지는데 이 결과적으로 실패했다고 그랬어요. 귀족들이 엄청나게 반발을 했기 때문에 원성을 들어서 원성왕. 진짜로 그런 건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요즘의 트렌드가 미국으로 가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이 트렌드라면은 이 시대의 트렌드는 뭐였냐면요. 바로 중국으로 가서 유학하는 것이 굉장히 트렌드였습니다. 그래서 중국으로, 당시 중국이 당이었죠. 당에 건너가서 유학을 한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도당 유학생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도당 유학생의 경우 빈공과라는 시험을 봤는데 이 빈공과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시키는 시험이었어요. 여기에 급제한 인물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이 누구였다? 뭐 이건 예전에 한번 얘기했던 바로 최치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대의 유학자들 대표적인 사람들 누가 있냐? 무열왕 때 활약하면서 특히 외교문서 작성에 능숙했던 강수란 사람이 있고요. 이 사람은 육두품이에요. 그리고 원효의 아들 설총이 있습니다. 뭐야? 원효대 사는 스님인데 아들이 어떻게 나와? 원효가 잠깐 좀 파기승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설총도 육두품인데 유명한 건 이제 이두를 정리한 거죠. 그죠? 그리고 설총하면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저술서가 뭐냐면은 화왕기입니다. 화왕기가 뭐냐면은 꽃의 나라의 왕의 이야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꽃을 의인화시켜서 뭔가 좀 교훈적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솝우화하고 좀 비슷한 점이 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역시 육두품 중에서 제일 중요한 인물 뭐니뭐니 해도 최치원이죠. 자, 최치원은 신라 말에 중국 당에 유학을 가가지고 빈공과에 급제를 했어요. 12살에 가가지고 18살에 급제했습니다. 이제 대단한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중국사에서도 이 사람은 진짜 빠지지 않고 나와요. 왜 빠지지 않고 나오냐면은 그때 당시에 중국에서 되게 대대적인 반란 사건이 일어나요. 바로 황소의 난이라는 반란 사건이 일어났는데 여기 황소의 난이 요 황소가 아니라 사람 이름입니다. 성이 황씨, 이름이 소금장수였어 이 사람이. 근데 이 황소가 대대적으로 반란을 일으켜서 중국 전토가 막 혼란에 빠집니다. 그때 이 황소를 토벌하기 위해서 경문을 띄웠는데 중앙정부에서 그 경문을 누가 썼냐면 바로 최치원이 썼어요. 이것 때문에 중국사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명문장가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개인적인 저술서로 개원필경 같은 게 있고요. 귀국하고 난 다음에 당시 진성여왕한테 바쳤던 시무 10조가 있었는데 씨알도 먹히지 않으면서 결국 최치원은 나는 그냥 신선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았다고 하는데 뭐 말이 그렇다는 거고 그냥 속세하고 영 끊고 아유 내가 진짜 치사하니까 영 끊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뭐 하겠다 그냥 은둔생활 하겠다는 거 표명한 거죠. 자, 그래서 최치원은 그렇게 은둔생활을 했지만 그때 당시에 상당수 육두품들은 제일 잘 나갔던 최치원이 지금 저 모양 저 꼴이 됐으니까 얼마나 회의감이 들겠어요. 그러면서 에라이 차라리 그냥 어떻게 하자. 중앙 정부가 안 받아주면은 우리 육두품은 누구한테 붙겠다? 호족들한테 붙겠다라고 하면서 호족들한테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죠. 근데 참고로 이 유학자들 가운데서 좀 이제 특이한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김대문이에요. 주로 육두품들인데 육두품들이 주로 유학자의 포진대인데 김대문은 진골 출신의 대표적인 유학자입니다. 이 김대문이 저술한 걸로 가장 유명한 건 화랑세기가 있죠. 그 다음에 뭐 고승전, 한신기 이런 것들을 저술을 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유학자들 라인들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발해 같은 경우는 뭐가 있었냐면 주자감이 있었습니다. 최고 교육기관이죠. 자, 최고 교육기관 다시 정리해 볼게요. 고구려의 태학, 발해의 주자감, 그리고 신라의 국학이에요. 자, 그 다음에 발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빈공과를 그렇게 많이 응시를 했어요. 당에 파견된 유학생들이 누구하고 경쟁을 하냐면은 신라 유학생들하고 경쟁을 합니다. 요즘으로 치면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중국에 예를 들어서 유학을 갔는데 우리 남한 학생들하고 북한 학생들하고 뭐 하는 거예요? 가가지고 누가 더 좋은 성적으로 시험에 합격하나 경쟁하는 거예요. 라이벌 의식을 갖고서. 자, 그 다음에 한문학이 또 많이 발달을 했는데 정혜공주하고 정효공주 이따가 뭐 다 언급할 분들이지만 이분들의 묘주문 보면은 그 한문학의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태사의 시 등을 보면요 발해가 굉장히 이 한문학이 많이 발달한 나라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미뤄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관청명 이것도 발해 파트에서 얘기했죠, 그죠? 당시 당의 삼성 육부제를 차용하면서 그 육부의 명칭을 뭐 이부, 호부, 예부, 형부, 공부 이런 식으로 하진 않고 이거를 갖다가 충인의 지예신 이렇게 유교적인 동목을 붙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발해 오경 중에서 뭐 중경 현덕부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뭔가 좀 유교적인 냄새가 나는 그런 명칭으로 사용했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발해에서도 유교가 상당히 많이 강조됐던 나라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남북국 시대의 유교가 이렇게 많이 활성화가 됐는데 아직까지는 어떤 시대냐면요, 불교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불교가 좀 할 얘기가 많아요. 오늘 좀 불교 얘기를 먼저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이 불교라는 사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일단 기본적인 이해도가 있어야 돼요. 불교는요, 기본적으로 윤회설을 따라요. 이 윤회라는 것이 무엇이냐? 인간이 살아생전에 얼만큼 공덕을 쌓았냐, 그리고 얼만큼 악업을 쌓았냐를 놓고서 사후에 평가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거하고 좀 다른 게, 기독교는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서 가는 거예요. 근데 불교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이 악업과 공덕을 가지고 평가를 받아서 환생이 결정이 나는 거예요. 육도환생이라고 해가지고 환생이 결정이 나는 건데, 사실은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공덕을 많이 쌓았다는 걸 의미를 한대요. 근데 사람으로 태어났어도 사람도 등급이 있죠, 그죠? 아주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는 경우, 그 다음에 찢어지게 가난하게 태어나는 경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건 다 전생에 얼만큼 공덕을 쌓았고 악업을 얼만큼 저질렀냐, 그거에 따라서 결정이 난다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윤회인데, 이 불교는 윤회를 인정하는 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윤회에서 벗어나는 게 불교의 목적이에요. 해탈을 한다고 그러죠. 이 윤회의 고리를 벗어나는 것을 바로 불교의 최종 목표로 삼는데, 이 윤회의 고리를 벗어난 존재를 뭐라고 하냐? 바로 깨달은 자, 부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서양 종교인 기독교하고 동양의 대표적인 종교인 불교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서양 종교는 인간 스스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거냐면은 신에 의해서 선택을 받는 겁니다. 신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외재적 초월형의 형태를 갖고 있다면은, 불교는요, 반대로 내재적 초월형입니다. 자기 스스로 뭐가 되는 거냐면 자기 스스로 신이 되는 겁니다. 서양 기독교에서는 절대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지만, 동양의 불교에서는 자기 스스로 신이 되는 것, 즉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될 수 있긴 한데 진짜 아무나 되지는 못해요, 이게 알고 보면. 자, 그래서 부처는 한 명이 아닙니다. 석가모니는 최초의 부처일 뿐이고, 부처는 한 명이 아니라 되게 여러 명이에요. 자, 그래서 이 부처가 되는 것이 바로 불교의 목표인데, 이 부처 중에서도 좀 유명한 부처들이 몇 개 있어요. 우선 첫째로 아미타불이 있습니다. 이 아미타불이 뭐 하는 부처냐? 불교에서는 천국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뭐 극락이라는 표현도 쓰지만 원래 이제 불교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서방 정토라고 얘기를 해요. 그 정토 세계로 중생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면은 바로 아미타불이에요. 자, 그리고 이런 개념이 있어요. 원래는 부처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미 득도해서 부처가 될 수 있는데 일부러 부처가 안 된 존재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보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깨달은 자, 완전히 깨달아서 득도한 자를 부처라고 한다면은, 득도는 했는데 일부러 성불하지 않은 사람, 부처가 되지 않은 사람을 보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보살이라는 게 있냐? 보살은요, 성불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안 했습니다. 왜? 내가 이 어리석은 중생들을 전부 다 구제할 때까지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제가 한국사 시험을 100점을 맞을 수 있는데 일부러 100점을 안 맞고 98점을 맞습니다. 왜? 이 어리석은 중생들이 죄송합니다. 이 어리석은 중생들이 다 100점을 맞을 때까지 나는 끝까지 100점을 맞지 않고 같이 도와주겠다. 그런 취지예요. 그래서 이 보살도 종류가 참 여러 가지인데, 뭐 예를 들자면 약사보살. 이 사람은 이제 이 얘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질병이 사라질 때까지 나는 떠나지 않겠다. 성불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질병을 치료하는 보살이죠. 자, 그 다음에 뭐 이제 지장보살이 있죠. 지옥문에 있습니다. 이 지장보살은. 그래서 나는 이 지옥에서 고통받는 영혼들이 전부 구원을 얻을 때까지 이 지옥을 떠나지 않겠다. 자, 그리고 제일 인기 있는 보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관세음보살이에요. 관세음보살은 어떤 존재냐면은 소원을 말해봐. 그죠? 중생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보살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 소원 다 들어줄 때까지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살도 있고 부처도 있고 여러 개의 종류들이 있는데, 결국 그런 존재가 되자라고 하는 것이 불교의 기본 모토이자 슬로건입니다. 자, 일단 불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팅을 해 두시고요. 불교 사상 해가지고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인물 누구냐면 바로 원효입니다. 우리나라 불교사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어요.
바로 원효입니다. 이 원효라는 인물은 빼놓을 수가 없는 인물인데, 원효는 당시 동시대에 살았던 의상과 서로 친구 관계였죠. 그리고 두 사람 다 당에 유학을 떠났어요. 이 시대는 불교도 당에서 배워오는 게 유행이었습니다. 같이 이제 유학을 떠나다가 어느 날 이제 날이 저물었는데 마땅히 머물 데가 없어가지고 참한 동굴을 찾아내서 그 동굴에서 하룻밤을 묵게 됐습니다. 근데 한밤중에 자다가 목이 말라서 냉장고가 없으니까 막 두리번 거렸겠죠, 그죠? 두리번 거리면서 혹시 물이 어디 있나 없나 이렇게 하다가 웬 바가지를 찾았어요. 근데 이 바가지에 아주 시적절하게 뭐가 있었냐면은 물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원효가 바로 원샷 했겠죠? 아, 시원하다 하고 잤습니다. 자고 일어난 다음에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아니, 동굴에 웬 바가지가 있고 거기 물이 있지? 뭐였지 어제 그거? 하고서 딱 살펴보니까 뭐가 있었냐면은 바가지는 바가지인데 무슨 바가지다? 해골 바가지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먹었던 게 뭐였냐면은 그 해골 바가지에 고여있던 썩은 물이었어요.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원효가 어떻게 했을까요? 순간적으로 꽥 하고서 오바이트를 한 겁니다. 그리고 원효가 뭔가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뭐야? 내가 분명 어젯밤에 모르고 마셨을 때는 그렇게 달고 시원한 물이었는데 알고서 마시니까 뭐였다. 갑자기 오바이트를 하더라. 이거 왜 이러지? 결국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되는 거 아닌가? 마음 먹기에 따라 달려있는 거 아닌가? 하면서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리고 원효는 당으로 유학 간 걸 취소를 해요. 친구, 자네는 그냥 계속 가시게. 나는 다 깨달았으니까 돌아가겠네. 자, 그래서 원효가 만든 종파가 뭐냐면 바로 정토종이에요. 사실 뭐 지금 이제 나중에는 이제 선종, 교종 이렇게 갈라지는데 정토종은 딱히 뭐 교종, 선종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습니다. 교종에도 결국 영향을 주고 선종에도 영향을 주면서 우리나라 불교의 그 이론을 아주 원류적으로 집대성한 것이 바로 이 원효의 정토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원효가 돌아와가지고 고민을 해요. 나는 이렇게 깨달음을 얻었는데 근데 이 수많은 백성들은 어떻게 이 불교를 가르쳐야 될까? 사실 이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요, 불교는 귀족들만 믿는 그거였어요. 일반 백성들은 뭐 불교라는 종교가 있는데 뭔 얘기인지도 잘 모르겠고 먹고 살기 바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들한테 어떻게 전파를 할까라고 하면서 고민하다가 만들어낸 말이 있습니다. 그래, 가만 생각해보니까 일반 대중들이 관심 있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다. 하나는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천국에 갈 것인가고, 나머지 하나는 뭐다? 내가 살아생전에 얼마나 행복하게 살 것인가, 그거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자. 딴 거 다 필요 없으니까 다 빼버리고 두 가지로 딱 압축을 하자. 자, 그래서 원효대사가 만들었던 것이 뭐냐면은 바로 요겁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다 필요 없다. 요것만 하면 불교는 끝이다. 여기서 아미타불은 뭐라고 그랬어요? 중생들의 영혼을 서방 정토세계로 인도해주는 그 부처라고 그랬죠. 관세음보살은 뭐라고 그랬죠? 바로 소원을 들어주는 보살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요, 사람들이 제일 관심 있는 것은 내가 살아생전에 얼마나 행복하고 내가 죽고 난 다음에는 천국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외에 나머지 복잡한 건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딴 거 다 빼버리고 요것만 딱 남겨두는 겁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는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에게 내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나는 천국도 의지할 것이고 이 세상에 살면서 소원과 그 행복도 의존할 테니까 나의 모든 것을 다 믿고 맡길 테니까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라는 문장으로 압축시킨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아미타 신앙을 가지고서 불교 대중화에 기여를 하게 돼요. 얼마나 쉬워요.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거만 하면 끝난다고 하는데 대중들한테 인기가 진짜 짱이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원효의 사상을 보면은 원효 화통 사상. 원을 봐라. 원은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이냐.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알고 보면 다 거기서 거긴 거다, 세상은. 자, 그 다음에 일심 사상. 모든 것은 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화증 사상. 싸워주지 마.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너나 쟤나 다 거기서 거기야. 그러니까 싸워주지 마. 라고 이런 사상들을 제시를 해요. 특히 화증 사상의 경우에는 후대의 교종과 선종이 통합하는데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해줘요. 자, 그래서 원효의 저술서로는 금강산맥경론, 대승기신론소, 또 중요한 게 신문화증론이죠. 특히 신문화증론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원효가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뭐 사실 좀 살짝 파괴승생활도 해보고 그다음에 대중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박을 가지고서 박을 들고 춤을 추면서
대중들한테 접근하기도 하고 또 이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이라는 아주 명불을 만들어서 대중들의 불교를 믿는 데 있어서 굉장히 혁혁한 역할을 했다면은 원효하고 같이 당으로 유학을 가려다가 원효는 돌아왔고 정말로 당에 유학을 갔다 왔던 의상은 그러면 어땠냐라는 거예요. 의상은요, 화엄종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이 화엄종은 이제 교종인데 화엄종을 통해서 뭐에 기여하냐면 왕권 강화와 불교 대중화 두 가지에 다 기여를 해요. 자, 의상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의상의 사상 보시면은 일찍다 다지기 사상이에요. 하나는 전부고 전부는 하나다. 그러니까 결국 뭘로 다 귀결된다? 부처, 즉 왕으로 귀결된다. 왕하고 부처죠, 그죠? 그러니까 누구를 부처님처럼 섬기게 된다? 왕을 부처님처럼 섬기게 된다 하면서 왕권 강화에 영향을 줍니다. 자, 그리고 관음시당을 통해서 원효하고 마찬가지로 불교 대중화에 기여를 하게 돼요. 자, 그거 말고도 이 의상이 지은 절이 있는데 바로 부석사 그리고 화엄사, 특히 이 화엄자 들어가는 것은 의상과 관련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저술로는 역시 또 화엄이라는 글자가 들어가죠. 화엄 일승 법궤도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의상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원칙은요, 당에 건너가서 현장법사, 그 서유기에 나오는 그 삼장법사 맞춰요. 그 사람에게 유식불교를 배워가지고 서명학파를 만드는데 유식불교가 무엇이냐? 모든 것은 다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무지를 깨우쳐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유식불교입니다. 유식불교는요, 뭐 하나의 그 종파로 완전히 그렇게 성립되진 못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불교 발전에 있어서 사상적인 기반을 꾸준히 제공했던 것이 바로 유식불교입니다. 중요한 인물, 해초입니다. 해초가 당시 인도와 중앙아시아 각국을 돌아보고 귀국하면서 쓴 저술서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때 당시에 썼던 저술서가 뭐냐면 바로 왕호 천축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시대가 8세기였거든요. 8세기에 인도하고 중앙아시아와 관련된 그 저술서가 유일합니다. 이게 유일한 기록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역사적 가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종이라는 것이 유행하죠. 이건 뭐 통일신라 시대 말기에 잠깐 언급을 했던 건데 교종에 대비되는 선종이 이때 유행을 합니다. 특히 전래 자체는 뭐 삼국통일에 전래됐지만 유행 자체는 신라 말에 유행을 하게 됐는데 특징은 이래요. 교종은 교리를 강조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선종은 뭐였다? 바로 수행, 즉 참선을 강조하면서 깨달음을 중시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선종의 이러한 특징이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은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승탑. 잠깐 좀 탑이란 얘기를 하면요. 탑이란 게 뭐냐면은 사실 부처님의 사리를 보관하는 보관함입니다. 알고 보면은요, 이게 결국 부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의 부처였던 석가가 이제 세상을 뜬 다음에 화장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사리가 무지하게 쏟아진 거예요. 이거를 진신사리라고 해요. 자,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다라는 것으로 전국에 세계 각지에 이 진신사리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 진신사리를 보관하기 위한 건물을 짓는데 그 건물이 뭐냐면 바로 탑이에요. 그런데 이때쯤 가면요, 이런 문제가 생겨요. 탑은 자꾸 늘어나는데 막상 진신사리 숫자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종은요, 뭐를 굉장히 강조하냐면은 사제 간의 그 관계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교종은 설법 중심이에요. 대중들을 모아놓고 설법을 하는 방식이라면은 선종은요, 수행이잖아요. 딱 이렇게 가부좌 틀고 참선할 때 그때 스승님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딱 돌아다니면서 누가 조는지 안 조는지 보면서 조는 사람한테 막대기로 딱 이렇게 치는 거죠. 그죠? 이러면서 사제 관계가 굉장히 끈끈하게 형성되기 때문에 선종은요, 스승님이 돌아가시면은 거기서 나온 그 사리를 가지고서 승탑이라는 걸 만들어요. 즉 선종과 관련된 대표적인 탑이 바로 승탑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대표적인 선종 집단으로는 구선산 선문이 있고요. 또 이들 선종은요, 예전에 그 통일신라 파트에서 얘기한 것처럼 주로 호족과 결합을 하였다. 자, 발해 같은 경우는요, 일단 고구려의 불교를 계승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문왕은 스스로를 불교적 성황으로 인식을 했다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유적지를 놓고 보면은 수도 상경 등 오경에서 절터가 다수 발견되었다. 그래서 발해도 불교를 유교 못지않게 상당히 신봉했던 나라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풍수질인데요. 풍수질의 전례는요, 신라 말에 선종 승려였던 도선, 이 도선은 이제 왕건과 굉장히 인연이 깊은 사람이죠. 이 도선이 들어온 인문지리 이론인데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좌청룡 우백호.
그 다음에 남주작, 북현모. 요 이론들 가지고서 여기는 길치고 여기는 명당이고 여기는 좀 흉지다. 그러면서 명당 자리를 찾아다니는 그 이론이 바로 풍수지리 이론입니다. 물론 저기 뭐야 대산임수 지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전에도 막연하게 있긴 있었어요. 이게 그냥 사람들이 그냥 생각하는 게 다 비슷해요. 뭐 앞에 그냥 강 있고 뒤에 산 있고 그러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배산임수 지형은 그 이전에도 어느 정도 선호하는 지형이었는데 그거를 이론으로 정립한 게 바로 풍수지리입니다. 막 복잡한 이론들 얘기들 하면서 자 그러면서 도선이 이걸 도입해 와서 경주 중심의 지리 개념은 부정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경주는 이제 다 끝났다. 저기는 땅의 기운이 쇠했고 새로운 곳이 떠오를 것이다. 거기가 어디다? 거기가 바로 송악, 개성이다. 자 그래서 도선이 왕건한테 어디를 추천합니까? 송악을 계속 추천하죠. 거기를 도읍으로 하셔야 됩니다. 거기를 도읍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왕건이 왕으로 즉위한 다음에 송악을 도읍으로 삼게 됐는데 풍수지리는 그 이후에도 수도를 정하는데 그리고 또 묘자리 정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남북국시대의 고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덤은 아무래도 삼국시대가 진짜 의리의리하게 지은 거고 남북국시대로 넘어가면 무덤의 규모나 사이즈가 많이 좀 줄어들긴 해요. 특히 이때쯤 되면 불교가 굉장히 융성하기 때문에 불교식 장례법인 화장이 유행해요.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바로 문무왕. 문무왕은요 화장을 했어요. 근데 그 화장한 죄를 또다시 수장을 했죠. 굉장히 좀 이제 특이한 케이스인데 문무왕 같은 경우도 이제 죽을 때 뭐라고 유언을 남기냐면은 내가 이제 사마는 다 하나로 합쳤는데 유일한 근심거리는 뭐다? 바로 일본이다. 그래서 일본이 바다를 건너와서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내가 바다의 용이 돼서 이거를 막겠다라고 하면서 불교식으로 화장을 한 다음에 다시 또 남해 바다에다가 수장을 했습니다. 그게 문무왕 릉이죠. 그죠? 수중릉이에요. 그게. 자, 그래서 화장한 사례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무덤의 규모가 많이 축소가 되는데요. 가장 전형적인 무덤이었던 굴식 돌방 무덤이 소형화됩니다. 그 대표적인 형태가 뭐냐면은 바로 김유신의 무덤이에요. 근데 이 김유신의 무덤을 보면은 이 시기만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12지 신상이 조각된 둘레돌이라는 겁니다. 12지 신상이라는 게 뭐냐면은 띠를 말하는 겁니다. 뭐 쥐띠, 소띠, 그죠? 그 다음에 호랑이띠. 자, 그래서 그 띠의 신들을 조각한 것이 바로 신상인데 12지 신상인데 바로 요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쥐거든요. 쥐. 자, 이렇게 해서 쥐, 소, 호랑이, 용 이런 식으로 12지 신상을 무덤을 둘레를 이렇게 쭉 둘러가지고 쳤다라고 해서 둘레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통일신라 시기의 고분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발해 쪽을 보면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바로 정해공주의 무덤과 정효공주의 무덤입니다. 둘 다 문왕의 딸이에요. 정해공주는 문왕의 둘째 딸이고 정효공주는 문왕의 넷째 딸입니다. 근데 무덤 양식이 두 개가 좀 달라요. 정해공주의 무덤은요. 굴식 돌방 무덤이에요. 그래서 고구려의 영향을 받았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굴식 돌방 무덤이니까 천장 구조가 뭘까요? 기억나세요? 천장 구조. 모주림 천장. 그죠? 기억나시죠? 그 모주림 천장 양식인데 특이한 게 뭐냐면요. 벽화는 없습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벽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굴식 돌방 무덤이라고 하면은 을에 벽화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데 쉬운데 발해의 정해공주 묘는 굴식 돌방 무덤이긴 하지만 벽화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고구려의 영향을 받았던 대표적인 근거로 뭘 제시하냐면은 이 돌사자상을 얘기를 해요. 이 돌사자상이 정해공주 묘 앞에 있는데 이 돌사자상이 고구려의 돌사자상과 굉장히 형태가 많이 유사하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걸 놓고 봤을 때 발해가 고구려 문화와 유사하다는 것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 바로 정해공주 묘의 무덤 양식과 돌사자상 이걸 통해서 알 수 있지 않냐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정해공주 묘의 묘지석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 묘지석이 굉장히 명문이기 때문에 한문학이 많이 발달했다는 것도 알 수 있고 그 문장 속에서 발해 왕을 갖다가 황상이라고 칭합니다. 황제. 그렇기 때문에 발해가 상당히 자신들의 그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황제란 칭호로 썼다는 것을 우리가 또 미뤄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정효공주의 무덤은요. 벽돌식 무덤이에요. 어서 많이 들어봤는데 벽돌식. 어디서 들어봤더라. 그죠? 백제 무령왕릉이죠. 이 벽돌식 무덤은 중국식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중국식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지하묘예요.
진시황 무덤도 지하묘죠. 그죠? 이런 지하묘, 그 다음 벽돌씨 무덤이라는 것을 봤을 때 이건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정요 공주의 무덤에는 벽화가 있습니다. 널방에 벽화가 있는데 그 벽화의 모습을 봤을 때 발해 사람들이 어떤 복장을 하고 어떻게 생활을 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통일신라 발해의 구분 설명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건축입니다. 통일신라의 건축지로 가장 유명한 곳은 뭐 있냐면은 안압지가 있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었죠. 안압지는 경주에는 인공 연못인데 문무왕 때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뭘 했었다. 주사위 굴리면서 술게임 했었다. 바로 그것이 안압지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유명한 불국사가 있죠. 역시 통일신라 하면은 대표적인 사찰이 바로 불국사입니다. 그리고 이 불국사 근처에 암자로 석굴암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불국사 석굴암이 가장 대표적인 통일신라의 건축물이고요. 또 포석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통일신라 시기의 정원인데 포석정에 대해서는 좀 설이 분분해요. 여기서 뭘 했냐라고 했을 때 술을 마시는 곳이었다는 설도 있고 뭐 제사를 지냈다는 곳이었다는 설도 있고 하여튼 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포석정은 뭘로 유명하냐면은 신라의 경혜왕이 여기에 있다가 포석정에 있다가 후백제의 견훤이 쳐들어왔을 때 이곳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경혜왕의 뒤를 이어서 마지막 왕이었던 경순왕 김부란 사람이 마지막 왕으로 올라오게 되죠. 자, 그래서 포석정도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종. 일단 이 상원사 종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범종이에요. 이 상원사 종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요. 그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은혜 갚은 까치. 그죠? 까치들이 와가지고 머리로 탁 받아가지고 종을 울리게 했다라는 그 은혜 갚은 까치 설화와 관련된 것이 바로 요 상원사 종이고요. 성덕대왕 신종은요, 이게 크기가 가장 큰 종이에요. 그리고 이 성덕대왕 신종의 또 다른 별칭이 뭐냐면은 에밀레 종입니다. 종을 딱 치면은 에밀레 소리가 난다고 해가지고 에밀레 종이죠. 뭐 이제 이 종을 만들 때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좀 이제 끔찍한 얘기지만 어린 아기를 집어넣었다는 그런 일화가 있는데 그게 뭐 진짜는 아닐 것이고 그만큼 종을 만드는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는 거예요. 이름이 성덕대왕 신종이라 가지고 성덕대왕, 그러니까 성덕대왕 때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그 이후에 후대 왕들이 성덕대왕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건데 이게 금방 완성이 안 돼요. 그만큼 종이 완성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몇 대의 왕을 거쳐가지고 완성이 됐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가 같이 딸려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발해. 발해 쪽에 보면 예전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 상경에 있는 주작대로 아주 뻥 뚫린 길이라고 했어요. 당의 장안성을 모방한 거고요. 장안성이 수도입니다. 그 다음에 각종 건물터 온돌, 특히 이제 우리나라 민족의 가장 기본적인 난방 시스템이 온돌이죠. 이 온돌을 사용했다는 것도 역시 발해가 고구려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삼국시대의 남북국시대의 불상입니다. 남북국시대의 불상 중에서 통일신라의 불상으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경주 석굴암 본전불상이에요. 이 경주 석굴암의 본전불상 크기도 엄청나지만 이 본전불상의 특징이 어떠냐면요. 표정을 좀 봐주세요. 표정이 화사합니까? 아니면은 온화합니까? 아니면은 근엄하고 엄숙합니까? 그죠? 근엄하고 엄숙하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산마의 미륵 섬전상 보면은 그 백제의 미소라고 해가지고 그늘이 질 때는 무표정, 햇빛이 들 때는 미소를 짓고 그랬다고 그랬죠. 백제의 미소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시대에 오면요, 불상들이 더 이상 미소를 짓지 않습니다. 굉장히 근엄하게, 엄숙하게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표정을 짓고 있냐라고 했을 때 이거는요, 왕권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불교가 도입됐을 때는 이게 왕권 강화에도 어느 정도 기여는 했지만 아직은 왕권 강화라는 코드보다 사회통합이라는 코드가 좀 더 컸던 거예요. 근데 남북국 시대에는 의상의 화엄정이 만들어지면서 이 왕권 강화라는 코드가 훨씬 더 강화됩니다. 그러면서 왕즉불이잖아요. 왕고 부처님인데 부처님의 모습을 지금 표현을 하는데 왕의 모습을 표현하는 건데 알고 보면은 그러는 건데 이게
해벌레 웃고 있다. 좀 그렇죠, 그죠? 결국 부처님은 곧 왕이었기 때문에 아주 엄숙한 표정을 지음으로써 왕권의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굉장히 특이한 게 뭐냐면요. 철원 도피한사에 있는 철조예요, 철조. 비로자나불상인데 비로자나불은 진리의 부처입니다. 그리고 좌상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앉아있죠.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재질이 철이라는 거예요. 돌도 아니고 철이에요. 돌이 아니라 철입니다. 철. 철을 가지고서 불상을 만들었다. 와, 이것도 진짜 굉장히 획기적인 거예요. 심지어 그 밑에 받침대도 뭘로 만들었냐면은 철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통일신라 시대에는 이런 철불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발해의 대표적인 불상으로는 바로 이불병자상이 있습니다. 이거 시험에 상당히 많이 나와요. 이불병자상이 바로 고구려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으로 그 근거가 되는 대표적인 불상인데, 정해보면 그래요. 뭐 발해 석등, 그 다음 뭐 이불병자상, 그 다음 온돌, 영권무늬 기와, 그리고 정해공주묘, 이런 것들이 고구려의 영향을 받았다는 그 근거로 많이 제시가 됩니다. 이불병자 말 그대로 두 명의 부처가 나란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불병자상은 바로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발해의 대표적인 불상이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남북국 시대의 탑이에요. 탑을 놓고 보면요, 통일신라 시기에 석탑, 사실 뭐 우리나라는요 자나깨나 석탑이에요. 왜 석탑이냐면 이유가 있어요. 일본은 목탑을 많이 만들고 중국은 벽돌탑을 많이 만듭니다. 우리나라는 석탑이에요. 그 이유가 있는데, 중국은 벽돌이 많이 나와요. 그 황토, 흙을 갖다 구워서 벽돌을 굉장히 많이 만들 수 있고, 일본에는 좋은 나무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화강암 지대예요. 그래서 좋은 돌이 많아요. 각자 자신 있는 재료를 꺼내서 쓰는 거지, 뭐 어느 쪽이 더 기술이 좋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이게. 자, 그래서 석탑인데 특징이 뭐냐면은 감은사지 3층 석탑, 불국사 3층 석탑, 진전사지 3층 석탑. 묘하게 3층이야 자꾸, 그죠? 뭔가 이상하다 이거. 왜 이렇게 3층을 고집할까? 이상하네, 그죠? 이게 바로 삼국 통일을 의미합니다. 당시 통일신라 시대는요, 삼국을 통일했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탑을 만들 때 3층을 좀 고집을 했어요. 그래서 이 3층짜리가 나오면은 이거 언제적 거다, 통일신라 때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미뤄 짐작해 볼 수 있을 거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불국사 3층 석탑, 일명 우리가 석가탑이라고 불리는 탑입니다. 그리고 다보탑이 있는데, 다보탑은 상당히 이국적인 분위기를 나타내요. 진짜 전국의 어떤 탑을 봐도 이런 탑이 없어. 희한해 되게. 그리고 이 3층 석탑이 통일신라 시대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의 석탑인데, 이 사진에 나와 있는 거죠. 기왕 이렇게 됐으니까 탑을 제가 그 층수 세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 불국사 3층 석탑, 즉 석가탑으로 보면은 뭐야, 층수가 1층, 2층, 3층, 4층, 5층, 여기 이렇게 많은데 이게 왜 3층이에요? 라고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층수는 이렇게 세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냐면은 기단이라고 불러요. 기단. 층수를 세는 게 아니에요. 층수는 뭘로 세는 거냐면은 바로 요걸로 세는 겁니다.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옥계석이라고 하는데, 이 옥계석의 개수를 가지고 세는 거예요. 옥계석이 하나, 둘, 세 개죠. 자, 그래서 3층 석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이 옥계석에 있는 바로 요 구간을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를 탑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위에 요 꼭대기 요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은 상륜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층수를 세는 것은 옥계석을 기준으로 세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1층, 2층, 3층으로 해가지고 불국사 3층 석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참고로 이 불국사 3층 석탑은요, 해체 복원하는 작업 과정 속에서 이 안에서 또 뭔가가 발견됩니다. 그 예전에 그 익산 밀사지 석탑의 그 금동사리함에서 서등요 그 설화의 시체를 밝혀준 그 문건이 발견됐다고 그랬죠. 이 절은 사실은 누가 세운 거다? 사택씨가 세운 거다. 그래서 서동여 전설이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불국사 3층 석탑도요, 안에 그 특이한 게 발견돼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이게 발견됩니다. 이게 불경인데 불경 목판본이에요.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불경 목판본이 여기서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탑은요, 일단 해체해보면 그 안에서 신기한 거 참 많이 나와요. 뭐 부처님 사리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신기한 게 참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자, 그리고 신라 말기에는 뭐가 유행을 하냐면 승탑이 유행을 합니다. 아까 얘기했었죠, 그죠? 그리고 비탑이란 건 뭐냐면은 뭐 탑비라고도 하는데 자기 스승님이 이런 분이었다라는 그 일대기를 적은 비석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승탑이 뭐냐? 사이즈는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쌍봉사, 철감, 선사, 탑 바로 이런 승탑이 신라 말에 유행하는데 이 승탑은 뭐하고 관련이 있다? 바로 선종과 관련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발해 놓고 보면요. 발해의 탑은요. 중국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전탑, 전자가 들어가면 벽돌식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벽돌을 이용해서 누각식으로 탑을 지었어요. 대표적인 게 영광탑이 있는데 뭐 영광탑 좀 의견은 좀 분분해요. 이게 진짜 발해의 탑이냐 아니냐 분분한데 뭐 일단 학자들은 발해의 탑일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무덤 위에다가도 탑을 세우는 경우도 있었고 또 석등, 아까 얘기했었죠. 고구려의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대표적인 근거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탑은 아니지만 이런 발의 석등이 바로 고구려의 양식을 이어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그 근거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것 중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남북국 시대의 탑 이야기까지 전부 다뤄봤습니다. 핵심 내용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도당 유학생들이 본 시험은 빈공과이다. 근데 이 빈공과에서 신라의 유학생들과 발의 유학생들이 서로 경쟁했다고 그랬어요. 육독품 출신 유학자로 강수, 설총, 최치원 등이 있다. 강수는 외교문서 작성에 능했고 설총은 원효대사 아들이라고 해서 이 사람 승려 아니에요. 유학자의 엄연히. 이들을 정리하고 저술서로 화한계가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최치원은 중국에 유학을 가서 빈공과에 합격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중국에서 토항수 경문을 작성했던 사람은 유명합니다. 귀국해서는 개인 저술서로는 개원필경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진성령한테 시무 10조를 건의한 아주 대표적인 육두품 브레인이었죠. 자, 그 다음에 진골 출신 유학자로 김대문이 있죠. 대표적인 저술서 화랑세기, 뭐 그거 말고도 고승전, 한신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원효는 정토종을 제창하여 불교 대중화에 기여하였다. 아미타 신앙,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것만 외치면 그걸로 끝이다 하면서 불교 대중화에 기여를 하고요. 뭐 이거 말고도 원흉화통 사상, 의심 사상, 그리고 화징 사상 이런 사상들을 전파를 했고 관련된 저술서로 뭐 금강 삼매경론, 그 다음에 화쟁신문론 이런 것들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의상은요 화엄종을 제창하여 왕권 강화, 불교 대중화에 기여했다. 그래서 의상하면요 항상 나오는 게 이 화엄이에요. 화엄사. 그 다음에 자기 저술서 이름에도 화엄자가 들어가죠. 자, 그래서 이 화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은 의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고요. 의상이 세운 절로 부석사, 화엄사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원측은 당에서 유식불교를 배워서 서명학파를 성립했다. 해초는 인도와 중앙아시아를 견문하고 왕호 천축국을 저술했다. 이게 8세기 유일한 기록이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교정은 교리를, 선종은 수행을 통한 깨달음을 중시한다. 풍수지리는 도선에 의해서 도입되었다. 그래서 이 도선에 의해서 추천받은 새로운 도읍지가 어디냐? 송악, 즉 개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유신 묘에는 12지 신상이 조각된 둘레돌이 있다. 참고로 이 통일신라 시기에는 굴식 돌방 무덤이 소형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불교의 영향으로 인해서 화장을 또 많이 한다고 그랬죠. 대표적인 화장, 문무왕, 그죠? 문무왕은 화장을 한 다음에 다시 수장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발해의 정해공주면은 고구려의 영향을 받았다. 모주림 천장이 있긴 있지만 벽화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굴식 돌방 무덤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여기 있는 돌사자상이 가장 대표적인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그 근거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발해의 정효공주면은 이거는 당의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널방 벽화가 있다고 그랬죠. 통일신라 시대의 건축으로는 안압지, 불국사, 포석정 등이 있다. 통일신라 시대의 범종은 상원사종, 가장 오래된 종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성덕대왕 신종, 이거는 또 가장 큰 종이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성덕대왕 신종은요, 이게 지금 경주 국립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데 타종을 했었어요. 예전에는 타종을 했다가 좀 된 얘기입니다. 이 종이 많이 약화돼서 지금은 타종을 하질 않고 옛날에 타종했을 때 녹음한 것을 시간이 되면 틀어준다고 해요. 지금은 타종하지 않습니다. 자, 통일신라 시대에는 철불, 그죠? 철원 도피한 사이는
비로잔압을 좌상이 대표적이고요. 그 다음에 발해의 대표적인 불상은 이불병자상이다. 이거는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대표적인 유물이라고 했습니다. 통일신라의 석탑은 대체로 3층이다. 그래서 뭐 진전사지 3층 석탑, 불국사 3층 석탑, 감은사지 3층 석탑, 죄다 3층이다. 삼국통일을 상징한다고 있습니다. 신라 말 선종의 영향으로 승탑이 유행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이제 철간 승탑이 있죠. 자, 승탑 말고도 자신의 스승의 일대기를 기록한 비탑, 탑비라고도 하죠. 그게 또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거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요. 발에는 대부분 전탑, 벽돌식,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벽돌을 가지고서 누각 형식으로 만든 전탑이 건립되었다. 대표적으로 영광탑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불국사 3층 석탑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환 인쇄물인 무구정광 대다란이 경이 발견되었다. 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같이 문제풀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번. 다음 내용에서 설명하는 가 인물과 관련된 저술서를 보기에서 고르시오. 오늘 소개할 분은 해골물을 마시고, 해골물이 나왔네요. 그죠? 깨달음을 얻어 당에 유학 가는 것을 포기했던 가 대사입니다. 해골물 하면 누굽니까? 원효대사죠. 그죠? 자, 그럼 원효대사와 관련된 저술서 골라볼게요. 기억, 개원필경 누구 겁니까? 최치원 거죠? 니은, 화랑세기 누군 겁니까? 화랑세기는 김대문 거죠? 그 다음에 디귿, 신문화쟁론. 이게 바로 원효 거네요. 신문화쟁론 원효 거고. 니을, 금강산매경론. 요것도 원효 거네요. 그죠? 미음, 화엄일승 법궤도. 화엄자가 들어가네요. 이거 누구 겁니까? 이거는 의상 거네요. 그죠? 비읍, 왕호 천축국전. 이거는 누구 겁니까? 바로 해초 거죠. 자, 그러면은 원효와 관련된 저서는 디귿과 니을.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다음 내용이 설명하는 A 무덤과 관련된 문화재를 고르시오. 이번에 발굴된 A 무덤은 묘지비가 함께 발굴됨에 따라 무덤의 주인이 누구다.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정혜공주임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혜공주 무덤이죠. 당연히 이 정혜공주 무덤은 고구려식이에요. 고구려식이고 굴식 돌방 무덤의 형식을 갖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사실, 정혜공주 무덤은 굴식 돌방 무덤이지만 뭐가 없다? 벽화가 없다. 그죠?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1번 김유신묘. 김유신묘는 소형화된 굴식 돌방 무덤으로 통일신라 시기의 대표적인 무덤이라고 했어요. 1번 아니고. 2번 성덕대왕 신종. 이건 뭐 무덤도 아니죠. 그죠? 가장 거대한 범종이라고 했어요. 현존하는. 그 다음에 3번에 쌍봉사 철감선사탑. 자, 이 철감선사탑은 뭐와 관련이 있다? 바로 선종과 관련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발의 널방벽화. 얼핏 보면 요게 답일 것 같아요. 그죠? 얼핏 보면 그런데 널방벽화는요, 정혜공주 무덤과 관련인 게 아니라 정효공주 무덤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돌사자상. 이게 바로 정혜공주 무덤과 관련이 있다고 그랬죠. 이 돌사자상이 여기서 발굴되면서 고구려의 돌사장상과 굉장히 유사하다. 그 유사성이 입증이 되면서 발해가 고구려의 문화를 이렇게 계승을 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표적인 근거 자료가 된다고 했습니다. 자, 따라서 2번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다음 설명을 토대로 작성할 보고서의 주제로 가장 적합한 것은 무엇인가? 자, 여기 탑이 하나 있네요. 많이 본 익숙한 탑이죠. 그죠? 이 탑은 불국사가 창건되면서 건립한 것으로 그림자가 비춰지지 않아. 그죠? 무형탑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대요. 이런 별명이 붙게 된 데는 아사달과 아사니의 슬픈 전설이 있다네. 그것 말고도 탑 안에 사리하면은 신기한 게 많다네. 아사달과 아사니와 관련된 그 슬픈 이야기. 무형탑의 설화. 그건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알아보십시오. 저는 모든 걸 알려주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 탑 안에 사리함에서 신기한 게 발견됐대요. 뭐 있습니까? 바로 현존하는 최고의 목환본,
무구정강 대다란이경이죠. 무영탑은 석가탑의 또 다른 이름, 석가탑은 불국사 3층 석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볼게요. 1번 건우, 만파식적에 대해 조사해보는 게 어떨까? 만파식적이란 무엇이냐? 신문학 때 만들어진 필인데 사실은 전설상의 필이에요. 이 필이를 풀면은 질병과 고통이 사라지고 전쟁이 멈춰지고 온 세상이 평화로워진다 라고 알려진 필인데 뭐 실제로 그거 분다고 그런 게 사라지겠어요? 그럼 지금까지 전쟁이 한 번도 안 일어났게. 그럼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삼국통일 전쟁 과정을 치르면서 우리가 너무 많은 피를 흘렸다. 이제는 전쟁은 그만하고 평화를 우리가 염원해보자 라고 하는 취지에서 그런 물건을 만든 겁니다. 기봉, 그보다도 세계 최고의 목판인 쇠물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그죠? 무구정강 대다란이경, 그것과 관련이 있죠. 3번엔 신모, 내가 볼 때는 서동여하고 더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서동여는 뭐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익산 미륵사지 석탑과 관련이 있죠. 그리고 그 금동사리함의 내용물을 딱 보니까 안에 문서가 나왔어요. 이 탑을 건립한 사람은 누구다? 사택시다. 그러면서 이 서동여 설화가 흔들렸다고 그랬습니다. 4번 용기, 아니야, 불국사는 절이니까 철불에 대해 조사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철불은 대표적인 게 뭐 있습니까? 철원, 도피한사, 비로잔압을 좌상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니고 5번 영규, 훗, 불상하면 석굴암 본저불상이지. 석굴암을 조사해보는 게 어때? 물론 불국사에서 석굴암까지 거리가 그렇게 멀진 않습니다. 근데 석가탑하고 관련이 있진 않아요. 또 자, 석굴암 본저물상은 뭐하고 관련이 있다? 그 근엄한 표정, 이것이 바로 왕권을 상징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3번의 답은 몇 번입니까? 관련된 거 가장 적합한 것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3강 남북국 시대의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전부 끝마쳐봤습니다. 이제 드디어 한 시대의 사이클이 다 끝났어요. 삼국 시대 끝나고 남북국 시대 끝나고 이제는 어디로 넘어가냐면 바로 고려 시대로 넘어갈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예전에 마지막으로 다뤘던 이야기가 태조 왕건이 궁예를 몰아내고 왕에 즉위하면서 나라 이름을 고려로 정했어요. 그리고 나서 신라 경순왕이 항복을 하고 견훤도 투항을 하고 결국 견훤의 아들인 신검의 1, 2천에서 격파를 하면서 후삼국 통일을 달성을 하는 데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발해 유민들까지 가세를 하면서 유입이 되면서 신라 이후에 다시 한번 이 한반도의 패권을 장악하는 통일 국가가 출현을 하게 되죠. 자, 그게 바로 고려인데 과연 고려는 건국 이후에 어떠한 모습으로 발전을 할 것이냐 관련된 내용을 다음 시간에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